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으로 여당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김 차장 측은 체포 집행이 불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 속속 돌아오면서 대규모 유급 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오늘 오후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6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는데 멤버들은 본안 소송에서 다시 한번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여당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먼저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내세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모두 4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 수사를 방해한 행위 등입니다. 대응으로서 헌법수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위헌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5당이 공동으로 앞서 줄탄핵 비판 여론을 우려한 탄핵 반대부터 다음 주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등 당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나왔지만 불확실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으로 인한 당내 혼란 속에서 탄핵안 발의를 미룰 수 없다는 강경론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결조차 아예 대놓고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국헌문란 행위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 2015년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의 출연금을 강요하고도 당시 윤석열 검사의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를 다시 소환해 고발 조치하는 등 최대행 집중 공세에 나서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어이 30번째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으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 역시 기만적이었다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큰 정치, 제대로 된 정치는 이재명 대표의 사전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탄핵 정국 속 여야가 별다른 전국 해법이나 전략은 내놓지 않은 채 강공 대응 체계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기싸움도 한층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선고보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건 헌재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석고 대죄해야 할 거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총리 탄핵은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애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탄핵 사유를 보든 의결 정족수 같은 절차적 문제를 감안하든 기각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한 총리 심판까지 기각되면 그간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안 9건이 전부 기각되는 거라며 무리한 탄핵으로 국정공백 사태를 만든 데 석고대죄해야 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말 철면피 집단이다. 이렇게 저는 인식이 될 것 같고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정치의 저는 본령이다. 여당 지도부는 우선 한 총리 선고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당일각에선 한 총리 선고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심판도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심판보다 먼저 잡은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왜 선입선출 원칙을 어기느냐는 겁니다.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법재판소는 왜 거북이 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 의심된다고 발언 수위도 거듭 끌어올렸습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란 여당 요구에 맞춰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건데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한 총리 사건 선고 기일을 잡은 건 윤 대통령 심판도 결론이 임박했다는 의미 아니겠냐 분석도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기일 확정에 여야 각각 우리가 유리하다며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한다면 향후 탄핵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또 다음 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수요일인데 이보다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전례에 비춰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가장 빠르게 가능한 날짜는 오는 26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하는 일은 거의 없는 만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뒤 화요일에 선고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게다가 최근 선고 날짜가 나왔던 감사원장과 검사, 국무총리 탄핵 심판까지 모두 평일을 기준으로 이틀 전에 공지된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는 26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같은 날 전국 고등학생의 모의고사도 치러집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 대표 선고 일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선고 당일 교육청이 인근 학교 휴교를 결정한 만큼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는 27일과 28일 목요일과 금요일이 남는데 헌재는 통상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 사건을 선고해온 점이 변수입니다. 만약 다음 주에 선고한다면 지금까지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금요일인 28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례에 기반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재판관들 합의에 더 시간이 소요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앞은 여야의 기자회견장을 방북해야 할 정도로 앞다퉈 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 간 자리 싸움이 벌어지는가 하면 앞서 야당 의원이 계란을 맞은 것을 두고 자작극 음모론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이준엽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든 여야 의원들 사이 설전이 오갑니다. 우리 죄송한데요. 저희 아까 8시 반부터 기다렸어요. 여기서 8시 반 하시고 그래서 우리 9시 20분에 또 잡아놨다니까요. 탄핵 기각이나 인용을 주장하는 각자가 예고한 기자회견 시간이 겹친 건데 양측 다툼은 고성으로 이어졌고 안 밑에서 서로 방해가 되잖아요. 아니 누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결국 회견이 동시 진행되며 구호와 발언이 뒤섞이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탄핵 기각! 탄핵 기각! 대다수는 파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부터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탄핵 심판 진행이 절차적으로 미흡했고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국회 의결도 다시 받지 않았다며 헌재를 정조준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당연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상임위원회와 선수별 회견을 줄줄이 진행하며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분열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며 망설임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이 모든 거리에서 쏟아지는 이 분노의 함성들, 서로 극과 극이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헌법재판소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세지는 공방 속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앞서 백혜련 의원이 날달걀을 맞은 게 민주당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디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증명을 못하면 책임지겠느냐고 반문하며
윤 의원이 정신 나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여야의 장외투쟁도 강경 일변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거친 언행이 오가면서 정치가 희화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잖은데 탄핵 선고 지연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 차장은 체포 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검은색 차량에서 내립니다. 김 차장은 경호처가 처벌이 두려워 경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며 체포 저지가 적법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총기를 사용하라거나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저희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입니다.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습니다. 이광우 본부장은 대통령이 총기 사용 지시를 한 게 맞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지시한 거 맞나요? 대통령 경호처 강경파 수뇌부로 꼽히는 이들은 지난 1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차장은 실무자에게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2차 체포영장도 저지하기 위해 총기 사용을 검토한 것으로 의심하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경호처 간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등의 질책성 발언을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김 차장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인 만큼 이를 저지한 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이미 수차례 법원에서 영장의 적법성을 판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이번 영장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아온 가운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 하루 만에 김 전 위원장을 불러서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명태균 의혹 전단수사팀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소개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알게 된 후 전국 현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오 시장이 당선된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김 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고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명 씨가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있다며 반박해왔는데 검찰은 명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석해 김 전 위원장과 통화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어차피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가서 조사에 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저도 조사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오 시장이 공개적으로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은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오 시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6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 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24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로 3차례 우편을 발송했지만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3차례 인편 발송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법관 기피 신청으로 3개월째 재판이 중단되자 검찰이 재판을 재개해달라며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수원지법 제11 형사부에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일 지정 신청은 재판부의 재판 기일을 이른 시일 안에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오늘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등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권민석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3시 26분쯤 발생한 산불이 6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은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에 있는 야산에서 시작됐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서 불길이 계속 번졌습니다. 오후 4시 20분에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오후 6시 10분 2단계, 6시 40분엔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산불 3단계가 발령된 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예상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거나 진화에 24시간 이상 걸릴 거로 보일 때 발령됩니다. 산불 발생 후 인근 점동마을과 국동마을 주민 160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오후에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헬기 20대는 해가 지면서 모두 철수한 상태고요. 산림당국은 장비 94대와 진화 인력 539명을 동원해 야간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화선이 9.5km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0.9km 진화를 완료했고 나머지 8.6km에선 아직 불이 살아있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10%로 산불 영향 구역은 120헥타르로 추정됩니다. 현장엔 초속 1.8m세기 바람이 불고 있고 습도는 30%로 건조한 상태입니다. 산림청은 오늘 밤 내내 진화 인력이 산불을 따라다니며 화선 확대를 저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근 주민과 등산객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란 재난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림청이 지자체, 소방청 등과 협조해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일몰로 헬기를 동원할 수 없는 만큼 진화 인력 안전에 유의하면서 해가 뜨는 즉시 헬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제기된 소송에서 본안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취소하라며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말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판결입니다. 1년 넘게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수들이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에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낼 자격도 없다고 봤습니다. 의대 교수 측은 변론 과정에서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근거로 교수도 권리 침해를 받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가 아닌 본안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교수들은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각하 결정이 확정됐고 전공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들도 줄줄이 기각, 각하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처음으로 양자 회담을 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만나 상호 관세 문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 급히 일정을 잡아 미국으로 떠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우리 측 우려를 전했습니다. 미국 측은 보안상의 문제일 뿐 양국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목록이 발효되면 미국과의 원자력이나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곧바로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진 못했지만 미국은 앞으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에너지 협력도 의제로 올랐습니다. LNG와 전력망,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 대화라든지 민관 합동 포럼도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장관도 출국에 앞서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검토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향후에 저희가 건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안 장관은 미국 상호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불과 3주 만의 만남인데 상호관세에 한국도 예외는 없다던 미국 측 강경한 입장이 다소 누그러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추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목적을 잃은 감정적인 보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치졸하고 존스러운 행태입니다. 큰 정치, 제대로 된 정치는 이재명 대표의 사전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야권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이제 30건이 됐고요. 오늘 탄핵소추안의 가장 큰 이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그것이 되겠죠? 일단 가장 대표적 이유죠. 왜냐하면 네. 그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이거는 나쁜 선례가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27일 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준 겁니다. 국회의 권한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려준 건데 예. 이렇게 됐을 때 이 국가기관 행정부가 지금 따르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에 언제까지 따르라고 없지 않느냐라는 지금 궤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있을 대한민국에서의 국가기관 간의 충돌,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권한쟁의 심판이 있을 때 이거에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헌법에서 지켜놓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해놓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물론 이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느냐 어쨌거나 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마은혁 후보자 말고도 지금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예. 이분은 심지어 보수 성향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법관 같은 경우는 4인이 1팀이기 때문에 한 명을 임명 안 하게 되면 사실상 나머지 3명이 일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관에도 적체되어 있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 마용주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안 해주고 있는 것. 그리고 상설특검 우리가 내란 상설특검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거에 대해서 임명 의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공범 혐의.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직후 그 비상입법비 관련된 예산 관련된 문서를 받았다라는 예. 혐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예.
네, 최대의 탄핵 사유 이제 뭐 크게 4가지로 꼽힐 수 있는데요. 그 탄핵 사유들에 대해서 이제 뭐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4가지를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은여 헌재 재판관 이 지명자라고 해야 되겠죠. 임명을 안 하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지금 쟁점이 돼 있잖아요. 헌재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할 텐데요. 예. 그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들어보면 헌재 입장이 어떨지 논리가 똑같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 하루 정도 지나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니까 빼고요. 그럼 금요일에서 월요일 하루 사이에 그 하루만 지나면 알 수 있는 상황을 왜 이렇게 시급하게 탄핵이라는 방법을 또 쓰면서 민주당이 반응하는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라를 절단내겠다는 거냐 이렇게 강도 높게 이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시기도 다음 주 월요일이면 한덕수 총리가 이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이제 선고가 내려질 텐데 그것도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걸 앞두고 이렇게 탄핵안을 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기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 과정으로 몰겠다고 하는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게 되면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이후에 최상목 이제 전 권한대행이 되겠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뭐 물을 만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건지 도저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29번 했던 탄핵 시도를 30번으로 채우려고 한 건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이 민주당 비상의총에서도 탄핵 좀 뭐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들도 많다 하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좀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밀어붙인 이유 어쨌든 뭐 원칙대로 간다 이런 건가요? 실익을 떠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익보다는 명분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왔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기성 문제 때문에 전략적 인내를 좀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뭔가 결정을 하자. 왜냐하면 실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한덕수 그 국무총리가 복귀하게 될 경우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면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인용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탄핵 소추를 해버리면 그 다음은 이주호 장관이 이제 그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이주호 장관 역시 아마도 최상목 권한대행보다 더 우리 당이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도 여전히 하지 않을 것이고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실익이 없다라는 얘기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당에서는 지도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단 잘못하고 있으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헌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으니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명분 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인 전체적인 상황, 경제 위기 뭐 이런 것을 봐서도 지금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여론들이 이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정족수 문제가 더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문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에 그 당시 192표로 통과시켰었는데 이거에 정족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탄핵소추안이 아예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지금 내란 공범 혐의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시절에 했던 행위도 있긴 있습니다만 마은혁 재판관은 결국 권한대행 때 했던 행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정족수가 200석이다라고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문에서 말을 해버리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아마 의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정족수를 몇 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왜 밀어붙였을까? 아까 말씀 그게 명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뻔뻔하게 계속 임명 안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 지금 3주가 지났는데 2월 27일부터 3주가 지나도록 헌법재판소가 판결 내려주는 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 아무리 저희한테 뭐 거대 야당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국민들께 알리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지금 남아있는 거는 탄핵 소추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지도부의 좀 의견이 그쪽에 힘이 실린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당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고 이거 전략적인 내가 좀 더 필요했다라는 얘기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 어쨌든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한 심판은 아니면 뭐 지금 표결도 아직 그렇죠. 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어쨌든 한덕수 총리 선고 이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도 탄핵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탄핵을 한다고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일단 무조건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실익이 없을지라도 결국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탄핵 소추를 했고 지금 탄핵 소추를 결국 통과시킨다 한들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실익이 없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 것 잘못했으면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 그 명분에 좀 힘이 실린 건데요. 근데 결국 계속해서 뭐 실익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당내에서도 그렇듯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봐주실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분이 됐을 때도 권한대행 시절의 일로 인해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느냐 그 문제도 중요합니다. 직을 벗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부총리가 됐는데 다시. 그렇죠. 예. 지금 권한대행이 가정을 해서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권한대행 이미 아닙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임무를 정지할 이유도 없고 이미 끝났으니까요. 근데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넘긴다?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최상목 부총리 시절의 일로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이 네 가지 탄핵 사유 중에 첫 번째 12.3 비상경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요거 하나 가지고 뭐 탄핵 소추 의결을 시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도 되네요. 그렇게도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지도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마 원내 지도부를 얘기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박찬대 원내 지도부가 170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등에 지고 원내 제1당의 사령탑으로서 1년 가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의회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인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해치는 거라고 그런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주가 지났는데 안 하는 그 결과에 대한 민주당의 답답함.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애초에 그럼 탄핵 시도를 했어야 돼요. 지금 이 결론에 나왔다면은 똑같은 논리로 애초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월요일에 나온다. 알고 나서 이걸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했다면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이걸 발의를 했는데 며칠 후에 헌재에서 이거 아직 본회 의결하기 전에 발의를 하고 의결되기 전에 그 사이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언제 하겠다 이게 나왔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심판 결과를 월요일에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하루를 못 견뎌서 지금 이렇게 부랴부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됐는지 그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생각을 정말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계속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하셨는데 이해가 가세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안 되면 감정이 좀 섞여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그래서 같은데 제가 아까 뭐 말씀드린 게 괘씸죄 이런 얘기들요? 권한대행직을 벗기 전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이라는 그런 아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인용이 된다면 그럼 계속 가는 거니까 그 논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한 번 더 해보자. 아마 그런 뜻 같은데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당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민병덕 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좀 전략적인 인내 필요하다. 그리고 친명원인 정성호 의원께서도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심판 결과 일정이 잡혔으니까 이런 변수가 생겼으면 좀 변경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반영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선택은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 지도부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원내 지도부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이후에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명분을 내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원내 지도부의 선택이면은 이 이후에 탄핵 소추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서 아마 평가를 해주실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원내 지도부의 뭐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내 지도부도 그래도 선택을 잘했다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국민들이 어떻게 해주실지는 아마도 다음 주에 있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심판 선고와 그리고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과정, 저는 아까 정족수 말씀드린 정족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과정이 지난 이후에 이제 국민들의 평가를 좀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탄핵안을 그러면은 언젠가 또 올렸으니까 표결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이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일정이 오는 27일밖에 없고 탄핵안 표결을 또 언제 하는지 또 우원식 국회의장 협조할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복귀를 하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권한대행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직무를 정지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도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원식 의장도 그것을 당연히 아시기 때문에 월요일 이후에 만약에 본회의를 추진해서 이 탄핵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생각을 당연히 저는 저지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가정인데 일단 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최상목 대행은 부총리가 되고 다시 국무위원 자리로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지금 이 탄핵안은 직무 대행에 대한 탄핵안인데 이게 그러면은 표결상 과반이 맞는 거냐 또 3분의 2가 맞는 거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사유에 지금 섞여 있죠. 그러니까 예. 경제부총리 때 내란 그 공모 혐의 그때는 또 경제부총리 때의 항목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4개 중에 3가지는 또 권한대행 때 일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기각의 내용도 아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5가지였거든요. 5가지 사안 중에 3개가 국무총리 시절이고 2개가 권한대행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섞여 있기 때문에 151석이냐 200석 갖고 그때도 논쟁이 많았죠. 근데 그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151석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을 통과시켜서 보낸 건 아니겠습니까? 192명으로 통과. 그렇죠. 192표이기 때문에 200석은 되지 않았죠. 근데 저는 헌법재판소에 만약에 기각될 때 판결문에 그 정족수에 대한 언급이 분명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저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뒷부분 권한대행 시절의 2건에 대해서는 아예 그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족수는 이건 200석이기 때문에 192표에서 통과된 이 탄핵 소추안 중에 앞선 3개 국무총리 시절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통과 이 정족수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뒤에 3건은 판결을 못 받는다라고 돼버리면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이것도 151석이다라고 판단을 내려주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예.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행, 뭐 탄핵 사유 이 부분은 충분하다 쳐도 또 탄핵 추진과 별도로 최 대행을 뇌물 공갈죄로 또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게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미르재단 관련 의혹인데 그 당시에는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또 고발하니까 이래서 또 괘씸죄다, 또 보복의 보복이다 하면서 또 여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강요죄 고발한다더라고요. 그렇죠. 170석을 갖고 있는 당이 기껏 지금 하는 게 10년 전 일을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또 끄집어내서 그걸 또 고발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 짓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만큼 지금 이거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뭐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내란의 공범처럼 행동하는 것이 그때 10년 전에 수사를 맡았던 윤 대통령 관련해서 그때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단순 추측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뭐 억측?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온 당력을 쏟아서 또 고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르재단 관련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최상목 대행이 그때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박근혜 정부 때 맞습니다. 예, 그때 사건이 연루돼 있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걸 수사했었다. 그 얘기군요. 근데 그때 사실 그 당시 특검에서 무혐의 처리를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거면 추가적인 뭐 증거라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에서 이걸 주도한 분들이 그런 추가적으로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공식으로 나온 자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런 추가적 근거 없이 이거를 고발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분명 뭔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네. 그렇지 않을 경우 이거는 역풍이 불 수도 있죠. 왜 추가적인 그때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특검에 의해서 무혐의가 난 거에 대해서 왜 지금 와서 고발 조치를 했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당에서 이걸 이끌었던 분들이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할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걸 또 국민의힘이 강요죄다?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 자꾸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강요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합의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라야 된다는 그 약속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 임명을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이지 이거 갖고 또 강요죄로 고발하고 이렇게 정치의 사법화가 자꾸 이렇게 빗발치는 거는 저는 이건 역시 좀 국민들 보시기엔 안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 민주당이 최대행을 공수처 고발한 이야기까지 잠시 해봤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뭐 저희 스튜디오도 그렇지만 여야 기싸움 한층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양당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의결 정족서와 같은 절차 모두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 소추안이 8대 0으로 귀결되었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입니다.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를 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고 또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 재판과 선고가 물린 정말 운명의 한 주가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단 뭐 양당 모두 바쁘겠지만 다음 주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월요일, 수요일 두 날은 어떤 게 있을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과연 다음 주에 있을 것이냐. 일단 화요일은 아닐 겁니다.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으니까 연달아 한 적은 38년 헌재 역사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고. 그럼 이제 수요일에 할 거냐. 글쎄요. 수요일엔 또 큰일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저는 그것도 건너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대부분 이제 금요일을 예상을 하시죠. 두 번의 노무현, 박근혜 두 분에 대한 선고도 금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28일로 많이 예상을 하는데 그것도 또 예상입니다. 항상 그 전주에는 그 다음 주 금요일을 예상한 지가 벌써 3주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관습적으로 저희가 금요일을 얘기하는데 저는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나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쟁점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그런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느 정도 심판이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 그냥 자동적으로 금요일이냐. 그것은 저는 조금 더 봅니다. 그러니까 4월로 넘어갈 거라는 예상들도 하던데요? 그렇죠. 일단 뭐 다양한 예상, 여기까지나 예상이죠.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월요일, 화요일은 알 것 같고 수요일 역시 또 수요일 날 또 중요한 국가 행사가 고3들의 학력고사가 있는 날이거든요. 근데 현재 선고일 날 그 현재 근처에 있는 덕성여고 같은 경우는 휴고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아마도 수요일은 또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다음 주에 한다 하더라도 뭐 목이나 금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는 건데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통령의 이 공백 상태가 길어지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무작정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비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데드라인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건 4월 18일 전이 될 것이라는 건 정도만 동의가 되는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근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직전에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원래 구인 체제
경쟁제에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8인, 그다음에 이제 7인으로 넘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혹시나 마지막에 결국 갈등이 또 생겼을 때 이정미 재판까지 퇴임하더라도 7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4월 18일 앞두고 임박해서 마지막 결론 내리자. 그렇게 되면 6인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 결론 못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박해서는 안 할 것이다. 아마 4월로 넘어가더라도 첫 주 초반에 하는 것이 좀 아무래도 만약에 뒤로 미뤘다가 있을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안에 안 된다면 아마 4월 초가 되지 않을까를 예측하는 것이 저는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수금 중에 일단 월요일 거를 한번 보죠. 한덕수 총리 관련한 이제 선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 총리 탄핵은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들 전망을 하시대요. 네. 예. 5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2개는 이제 권한대행 시절의 것이고 3개가 국무총리 시절의 것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 아까 설명 잘해 주셨는데 권한대행 시절의 일을 가지고 192표 통과됐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주장대로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판단을 안 하고 쟁점에서 아마 제외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럼 나머지 국무총리 시절의 3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있겠는데 파면에 이를 정도가 되느냐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국무총리 때의 탄핵 사유가 뭐였었죠? 비상계엄 발동 당시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방조를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이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런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각이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아마 민주당도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은 그 국무총리 시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할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국무총리였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 비상계엄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그냥 방조했느냐. 이제 그게 이제 내일 월요일 날 판가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그럼 비상계엄에 대한 비상계엄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이 위헌적, 위법적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겁니다. 네, 잠시만요. 잠시 말씀 듣는 중에요. 조금 전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뉴스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뉴스에서 이 구속영장 심사 중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심사 중이던 이 김성훈, 이광우 차장의 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인데요. 이 둘의 구속영장 방금 법원이 기각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이 3차례나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검찰이 반려를 했었죠. 그리고 4번째, 검찰의 심의위에서 이거를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런 결정이 나와서 청구를 했었고요. 검찰이 거기에 따라서 청구를 했었고,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던 날이었죠. 앞서서 이제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호 본부장이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결국엔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네, 담당 법관은 허준서 영장 전담 부장 판사인데요. 이 기각 사유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사유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더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앞서서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인용인가요? 아니면 기각인가요? 사실 당내 의원들조차도 지금 공식적으로 기각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가 탄핵 소추를 추진할 때만 해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뭔가 비상계엄 관련돼서 국무회의의 절차적 그걸 가져야 된다면서 국무회의도 뭔가 대통령이 건의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란에 사실상 방조하고 아니면 가담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 소추를 통과시켰던 건데 그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본인을 방어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나는 국무회의에서 계속 반대했다. 왜냐하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절차적 흠결도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공조 혐의, 방조 혐의는 좀 벗을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탄핵 심판에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정당하지 않는 거라고 봤다라고 판단을 했고 절차적 흠결도 있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본인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이거를 혐의를 벗어낼 수 있는 그런 증언으로 저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요. 아까 얘기가 안 나왔던 게 국무총리 시절에 어떤 잘못을 했냐 그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가 그 한덕수 한동훈 체제 그 두 가지 그거를 얘기했던 게 있었거든요. 공동 국정운영. 예, 한한 체제를 가겠다라고 했던 것이 사실상 헌법에도 있지 않은 내용이고 초월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로 넣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뭐 법적인 위반이나 이런 부분은 지적당할 수 있는데 이것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당시 사실 그렇게 뭐 실효성이나 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중대한 범죄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것도 역시 이렇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결론적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하고의 그 기자회견 자리, 그렇죠. 네. 그때 와서 그 내용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죠. 네, 그 체제의 정확한 뭐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현희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윤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윤 대통령 선고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서 보수 쪽의 입장을 들어줘서 계속 이제 그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하고 좀 이제 윤 대통령 관련한 선고는 늦추고 그런 빌드업 과정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요거는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있는데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선고 일자를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수 진영에서의 반발, 후폭풍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먼저 뭐 판단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나오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보수 지지층의 뭔가 이런 목소리를 조금 더 진정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다 인용으로 가는 길에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건데 역시나 이건 저희가 예측하는 범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야겠네요. 네, 뭐 이런 빌드업, 그러니까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뭐 이런 빌드업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시인이 시 한 수를 딱 쓰게 되면 그걸 읽은 사람들의 해석은 다 제각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진짜 뜻은 시인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해석, 뭐 문학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집중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왜 중간에 감사원장이라든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그리고 한덕수 총리까지 먼저 이렇게 결론을 내느냐 원래 얘기했던 것과 달리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봅니다. 이유는 그만큼 윤 대통령 건에 대해서는 뭔가 절차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더 나타내 주는 거라고 봅니다. 무슨 전국 상황을 고려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윤 대통령 사건이 계속 길어지니까 나머지 사항들은 상대적으로 간단한데 이게 미뤄짐으로써 나머지 건들에 대한 선고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먼저 한 거다. 그만큼 윤 대통령 사건을 이 결론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그럴까요? 왜 결론 내기가 어려울까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절차적인 문제를 많이 다투신다고 들었어요. 그게 어떤 절차적인 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맞서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결론 내기 어려운 뭔가가 걸려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조정해서 하나 합의된 어떤 헌법재판소 전체의 어떤 결론으로 내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난주 금요일, 오늘도 금요일인데 아직도 선고 기일조차 나오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기인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먼저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를 잡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수요일은 어떨까요? 수요일 날 이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 나왔고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 어떨까요?
글쎄요, 뭐 유무죄가 뒤집힐 거라고 저희는 뭐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지금 징역형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이 그 공직선거법, 작년 총선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그 중에 그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그 죄목에 대한 판단이 하나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범죄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거에 들어가는 아파트 신고가를 잘못 신고한 거, 그것 자체도 되게 큰 범죄인데 그거에 대해서 벌금 1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지어 그 사람은 당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자의 경우에도 재산 신고를 잘못한 것이 15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낙선자의 선거인데다가 뭔가 이 그 방송 토론에서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한 부분, 이런 것들이 과연 징역형이 나올 만한 범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형량이 또 낮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되면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도 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피선거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국 그거 어떤 정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이 434억 원을 뱉어내야 되느냐 아니느냐 이거에 문제도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2심 결과가 좀 그래도 바뀌기를 바라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정말 이게 운명의 한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그냥 뭐 선고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정말 굉장히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가 파면되느냐 아니면 뭐 다시 복귀를 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뭐 다시 유죄 판결을 받느냐 아니냐.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판을 흔들 만한 하나하나의 사건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운명의 한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주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월요일, 수요일 결과는 저는 어느 정도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월요일 거는 말씀드렸죠.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수요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도 저는 거의 유지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부분을 봐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이 2개고 하나가 무죄 취지로 나와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유죄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 했으면 모르겠는데 무죄 나왔던 김문기 나는 모른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했어요. 내용이 도대체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워딩 어느 부분을 가지고 유죄를 생각하느냐 정확히 워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다시 바꿔달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살펴봐서 뭔가 걸리면 유죄 주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원래 유죄 취지로 됐던 뭐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을 받았다든지 뭐 검찰에 대해서 뭐 그 사진 찍힌 거 확대한 거를 조작이라고 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똑같은 판단을 유지한다고 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1심에서 무죄 줬던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그럼 최소한 1심 판결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2심도 저는 적어도 1심과 같은 중형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여전히 뭐 검찰의 구형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또 이 2주 가까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야권 인사들이 많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그렇고 단식 중단을 이 대표가 호소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뭐 강행 의지 내보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탄핵 선고가 너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의원님들은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고, 근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 같은 거 다 지금 혈압이랑 이런 거 다 체크하면서 하고 계신데 다행히 아직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계속해서 매일매일 체크받고 있을 때 의사의 소견이 더 이상 이걸 진행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려주면 김경수 전 지사께서도 아마 중단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이미 2주 동안 단식을 한 것은 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큽니다. 이것도 회복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전 지사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이걸 말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결국 의사가 관두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며칠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세계적인 국제공항이자 유럽의 주요 관문이죠.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이 정전으로 전면 폐쇄됐습니다. 네, 전 세계 항공에 대혼란이 빚어지면서 수많은 여행객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가 있는 YTN 런던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런던 히스로 공항 앞입니다. 예, 뒤가 히스로 공항 같은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저희를 비롯한 모든 취재진은 지금 히스로 공항 밖으로 이동한 상태인데요. 국제선 이용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터미널 5는 평소와 달리 거의 텅 비어 있었고요. 또 공항으로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여행객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소에 불이 나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서 이곳 시간 21일 새벽부터 공항이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히스로 공항은 승객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일단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며칠 동안 공항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공항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승객들은 공항에 와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방대원 70여 명이 대응하고 있지만 언제 전력이 안정적으로 복구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항 측은 전력 복구와 관련한 추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운영 재개 계획을 다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히스로 공항이 폐쇄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유럽의 주요 관문인 히스로 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항공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공편 취소가 속출하며 승객 수십만 명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편의 운항이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게트윅 공항 또 프랑스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 등으로 항로를 틀어야 했습니다. 항공기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는 최소 1,350여 개 항공편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히스로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20만 명에 달합니다. 좌석수 기준으로 국제선 이용객이 두바이 공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제공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운영 재개가 지연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전의 원인이 된 화재는 밤사이 히스로 공항 인근인 런던 서부 헤이즈의 변전소에서 발생했는데요. 화재 원인 조사는 경찰 대테러팀이 이끌고 있고 스타머 영국 총리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히스로 공항뿐 아니라 인근에서 16,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주민 1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학교 6곳이 오늘 하루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런던 히스로 국제공항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게 우리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 투자 분쟁 판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불복하며 최소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네, 이대로면 정부는 메이슨에 우리 돈으로 438억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갖고 있던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합병 비율에서 제일모직 주식이 삼성물산 것보다 3배가량 비싸게 매겨졌기 때문인데 결국 합병이 성사되자 메이슨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 투자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합병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찬성의 표를 던진 배경에는 우리 정부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며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한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메이슨이 청구한 배상액 가운데 16%, 우리 돈으로 438억 원과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의 표결 행위가 애초 국제투자분쟁, ISDS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판정 자체를 없던 걸로 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냈는데 불복 8달여 만에 나온 중재법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단은 또다시 정부의 패소였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ISDS 배상 판정을 받아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이어
또 한 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이 부른 천문학적 규모의 청구서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건데 불복 절차가 길어지는 만큼 정부가 배상해야 할 지연이자도 쌓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엘리엇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소송 1심 재판부 판단에 또 한 번 항소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앞두고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에는 갭 투자 물건을 주말 안에 팔아달라며 호가를 낮춘 집주인들과 낮은 가격을 노린 매수자들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잠실에서도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리센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되고 한 달 반 만에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집값이 6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24일부터 다시 규제에 묶인다는 소식에 호가는 급격히 주저앉았습니다. 32억 내외에 이렇게 이제 호가가 올라갔었는데 30으로 내렸다 29억, 지금 28억 5천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세 같은 걸 끼고 이렇게 매매하려는 이제 매물들이 거의 한 반 정도 된다고 보면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갭 투자의 막차를 타려는 매수 문의도 쏟아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일정 기간 실제 거주 목적을 확인받아야 하는 만큼 갭 투자가 원천 봉쇄됩니다. 지난달 잠실과 대치동 등이 토호구역에서 해제된 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이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낸 것도 투기 목적의 갭 투자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다시 칼을 빼들면서 이번에는 규제에서 비껴있던 서초구와 용산구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까지 신고가 행진이 이어진 이곳 반포레미안 원베일리도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게 되면서 5억 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은 이번 규제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국가 정책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달여 만에 뒤집힌 토호제, 정책 신뢰성 자체가 흔들렸다는 평가 속에 시장의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장에 대한 규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강남 3구 진입을 기다리던 자금이 결국 성동과 노원, 강동 등 다른 지역으로 쏠려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홈플러스가 매입 채무 유동화 관련 신용카드사 채권을 상거래 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동화 증권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변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파악된 매입 채무 유동화 잔액은 4,618억 원으로 회생 절차에 따라 매입 채무 유동화 전액을 변제하므로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면과 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맥주 가격도 오릅니다. 오비맥주는 맥주시장 점유율 1위인 카스를 비롯한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을 다음 달부터 평균 2.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비맥주 측은 고환율, 고유가 상황에 수입에 의존하는 원부자재의 비용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가격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6분쯤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불길이 번지면서 오후 4시 20분에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오후 6시 10분 2단계, 6시 40분에는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산불 3단계가 발령된 건 올해 처음으로 인근 점동마을과 국동마을 주민 160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오후에 투입됐던 진화 헬기 20대는 해가 지면서 철수했고 현재는 진화 인력 539명과 장비 90넉대가 투입돼 야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120헥타르이며 현재 진화율은 10%입니다. 산림청은 오늘 밤 내내 진화 인력이 산불을 따라다니며 화선 확대를 저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남 산청군 산불과 관련해 산림청은 지자체와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조해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또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따뜻한 서풍이 계속 불어오면서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풍은 스모그도 함께 몰고 와서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공기는 탁하겠고 동시에 산불 위험도 커졌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 기운 짙어진 고요한 절마당 한편에선 나무 한 그루. 분홍꽃을 피웠습니다. 노란빛의 산수유도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꽃샘추위가 언제였나 싶게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자 한낮 기온이 쑥 오르고 저마다 겉옷을 벗어들었습니다. 반소매까지 보입니다. 오늘 서울 최저 기온은 7.9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았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7도까지 올랐고 구미와 경주는 무려 24도를 넘어섰습니다. 봄 기온은 주말과 휴일 더욱 짙어집니다. 당분간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대구는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며 5월 중순의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서풍이 가져온 건 따뜻함만이 아닙니다. 스모그도 함께 몰고 와 다음 주까지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걸로 예상됩니다. 산불 위험도 커졌습니다. 영남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풍이 산맥을 넘으며 동쪽은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는데 문제는 바람까지 강하다는 겁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작은 불씨라도 마치 도깨비불처럼 수백 미터씩 날아가서 산불을 확산시킵니다. 특히 소나무 가지나 껍질 등에 불이 붙어서 생긴 불똥이 상승기류와 강풍을 만나면 최대 2km 가까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이번 주말이 올봄 산불의 첫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 만큼 산 주변에서는 소각이나 흡연, 취사 등 불씨 사용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동남아를 다녀온 20대가 부산에서 홍역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홍역 환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전염성이 높은 만큼 주의해야 하고 또 외국 여행 전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보건당국이 권고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최근 태국과 베트남을 다녀온 20대입니다. 부산시는 해당 환자가 지난 14일 입국할 때 탑승했던 비행편 승객 일부와 가족, 의료기관 방문자 등을 접촉자로 파악했습니다. 3주가량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발열이라든지 다른 발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한 라인을 구축해 있거든요. 그래서 즉시 보건소로 연락을 주시게 하고 저희가 또 전화를 드립니다. 그분에게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지난해 49명이었던 국내 홍역 환자는 올해 들어 벌써 23명입니다. 이 가운데 12명이 베트남을 방문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환자 접촉자였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4만 명 넘는 홍역 환자가 나와 5명이 사망한 곳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홍역은 비말이 호흡기로 들어오거나 신체 접촉으로도 옮을 수 있습니다. 감염되면 발열과 함께 전신 발진이나 구강병변 등이 나타납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유입 환자가 계속 확인됨에 따라 여행 계획이 있는데 홍역 예방접종 이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출국 전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우리 여행객이 자주 찾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등은 홍역 유행 국가여서 반드시 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조금 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들이 범죄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됐다며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가 일정한 데다가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제 와서 달아날 염려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차장은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 체포 저지는 경호 임무로서 적법한 조치였고 윤 대통령이 총기를 사용하라거나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는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저희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입니다.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습니다. 기각 결정에 따라 서울 남대문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두 사람은 곧바로 석방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다시 경고한 것이라면서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이 비상계엄 수사에도 타격이 있겠네요. 네,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등의 통화 내역이 담겨있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아왔던 두 사람을 구속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었는데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에도 일단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강경파 수뇌부로 꼽히는 이들은 지난 1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실무자에게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 취지를 살펴보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각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기한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의사단체들이 저마다 학생을 지키겠다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미복귀로 대학이 유급이나 재적 처분을 내리면 불이익은 학생 스스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경북대, 고려대, 연세대부터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이 도달했습니다. 복귀 현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학들은 40개 의대 복귀 시한이 차례로 끝나는 이달 말 동시에 복귀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복귀 학생에 대한 조치도 이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의대 학장단 협회는 상당한 학생이 이미 복귀했다며 등록을 주저하는 학생은 더 미루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의대생 단체는 휴학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 하지만 대학들이 학칙에 따라 엄격 조치한다고 밝힌 만큼 미복귀 학생은 일단 유급이나 재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 소송을 해도 휴학 적법성 여부는 개인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소송으로 이 부분 사건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각각의 학생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 부분 처분이 다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복귀 마감이 닥치자 의사협회와 여러 의대 교수 단체는 학생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일부는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하라는 당부도 전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에게 끝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부와 협상하지 않는다고 어협집행부를 질타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른 의사들의 성명 속에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빠진 상황에 의대생들은 미복귀에 대한 불이익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처럼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찰이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학한 동료들을 온라인에서 모욕한 혐의로 의대생 2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혐의가 무거울 경우 구속 수사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부장원 기자입니다. 대학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복귀한 동료들을 향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복학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는 것은 물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수업 불참을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SNS상에서 조리돌림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교육부가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수사를 의뢰했는데도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경찰이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의대생들의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을 비난하는 게시글 8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수사를 이어왔는데 이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나 의사와 의대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디스태프에 복귀한 동료들을 공개 비난하고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의대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청은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중한 행위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법원이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멤버들은 존중한다면서도 신뢰가 파탄된 걸 반영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이후 NJZ로 독자 활동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N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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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JZ 통통 튀고 색다른 활동들, 재밌는 거를 많이 해볼 예정이니까. 어도어는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활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문 종료 뒤 2주간 고심 끝에 어도어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상호 간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민희진 전 대표 해임, 한이 괴롭힘 의혹, 성과 폄훼 주장 등 멤버 측이 계약 해지 이유로 든 사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멤버들 성공적인 연애 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 지원을 한 점을 언급하며 전속 계약 2년 만에 일방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멤버들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전속 계약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에서 다시 한번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일요일 홍콩 콘서트와 관련해 기대하는 팬들과 많은 관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참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도어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뉴진스 이름으로 홍콩 콘서트를 진행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백다방의 제품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과 관련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하는 백다방이 신제품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오인하게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 A씨는 백다방이 지난해 1월 SNS에서 우리 농산물이라는 문구로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했는데 또 다른 광고물에선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강남구청에도 백다방에 대한 시정 명령과 제조 정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출고된 차량을 싣고 가던 탁송차가 넘어지면서 신차 8대도 쏟아져 내려 한때 모든 차로가 막혔습니다. 서해 북단 해상에선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윤지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 뒤집힌 승용차 여러 대가 나뒹굽니다. 승용차를 운반하던 차량도 넘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회덕분기점 인근에서 자동차 운반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실려있던 신차 8대도 와르르 쏟아져 내린 겁니다. 사고 차량이 모든 차로를 가로막아 뒤따르던 차량 행렬이 꼼짝하지 못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차로를 변경하다 중심을 잃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해 북단 소청도 해상에선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50톤급 중국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어선에는 60대 선장 등 4명이 타고 있었고 60kg 상당의 어획물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을 투입해 이 어선을 납포하고 다른 중국 어선 15척은 퇴거 조치했습니다. 해경은 납포 어선과 중국인 선원들을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 신사동에서 50대 후반 남성이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생전 긴급 복지 지원을 신청하려 했지만 예산 공백기와 겹치며 지원받지 못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편함에 각종 고지서가 가득 쌓여 있고 도시가스 배관에는 2월부터 공급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몇 달째 전기요금이 밀리고 연락도 안 되자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50대 후반 남성 A씨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생전 인근 주민과도 큰 교류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낮에는 나가서 일하고 밤중에 들어와서 잠만 자니까 우리 듣긴 들었는데 몰라. 누가 들어온가 누가 나간지는 우리는 몰라. 강남구청은 지난해 취약계층 발굴조사에서 A씨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상담을 받으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도 했지만 부재 중이라 A씨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A씨가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싶다며 주민센터에 전화한 건 지난해 12월 3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라 예산이 소진돼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는 A씨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이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청 측은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의 경우 국가와 시, 구의 예산이 일정 비율대로 투입되는데 A씨 방문 당시 아직 국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남으면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맞춰 최대한 복지 사업의 예산을 모두 쓰고 연초에는 예산을 받는 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적 예산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사회복지재단 등 민간 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공적 자원이 예산 소진으로 인하여 급하게 연결이 어려울 때에는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과 민이 함께 연계되어서 서비스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2023년에 만 3,000명이 넘게 고독사한 가운데 복지 사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산청군 시천면 야산에서 난 큰 불로 지금 산림당국이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야간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자세한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 난 게 이제 오후 3시 반쯤이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8시간 가까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불길이 안 잡히는 가장 큰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한 대로 오후 3시 이후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사실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몰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헬기에 의한 진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야간이 되면서 이제 공중 진압 이런 작업들이 사실상 이제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지된 상태에서 야간에 지금 이제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기상 관측소에서 지금 관측한 결과를 보면 최대 한 초속 1.6m 이 정도의 동풍이 부는데 이건 별로 그렇게 강한 바람은 아니거든요. 초속 3.6m요? 초속 1.6m요. 1.6m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또 이제 불이 난 그 화재가 지금 주로 발생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화재 진압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산림당국이 이 3단계, 산불 대응 3단계까지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최고 단계잖아요. 어느 정도 인력, 장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이 정도라 그러면 이미 이제 산불 피해가 상당히 커진 상태, 그래서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약 100헥타르 이상 정도 되는 경우, 또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이틀, 48시간 이상이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3단계로 상향을 하게 되는데요. 3단계로 상향이 되면 관할 지역 또 관할 기관의 이제 산불 진화 인력이나 장비 또 헬기까지를 포함해서 거의 100% 동원이 가능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인접 기관이나 또 광역 시도 이런 기관 내 이런 자원들도 50% 이내에서 이런 것들이 동원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까 저희 기사 전해드릴 때는 한 인력이 500명이 넘고요. 장비도 한 100대 가까이 되더군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야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헬기 투입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데 현장에 한 20여 대 헬기가 투입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이라서 지금 이제 철수를 한 상태고요. 지금 소방차랑 장비까지 해서 이제 99대 약 100여 대 정도가 지금 투입이 돼 있고 이 진압 인력도 좀 더 늘어나서 지금 한 930여 명 정도 투입되고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야간에는 대부분 이제 어둡고 또 사람 인력들이 이제 산에 가서 여러 가지 이런 이 진압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인력도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날이 밝으면서 또 이제 인력들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더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가 진 이후에 헬기도 철수했고 여기가 지리산 자락이잖아요. 그래서 바람도 강하고 경사도가 30도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 이게 경사가 급하면 산불이 더 빨리 번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화재가 발생을 하면요, 대부분 이제 더워지는 공기가 이제 생기면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염이 대부분 이제 위쪽으로 수직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화염이 이제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면서 이렇게 경사지의 산림을 계속 태우면서 올라가다 보면 경사지에서의 화재 확산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제 2024년도에 실험을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약 한 20도의 경사지에서 초속 6m 정도 바람이 분다고 했을 때 바람이나 경사가 없는 경우보다 산불의 확산 속도가 최대 26배까지 빨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도 사실 이제 경사지가 상당히 경사가 한 30도 이상 된다고 하고 또 바람도 그 지역에 빠르게 분다고 하고 또 거기다가 지금 진압이 야간이라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밤 사이에 상당히 좀 화재가 더 커지는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헬기도 없고, 근데 이제 경사가 심해가지고 훨씬 더 불길이 번질 그 조건이 갖춰졌고, 이건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야간에 이렇게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경우에 사실 참 어떻게 보면은 손쓸 방법이 없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예. 실제로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이럴 때 화재 진압률이 거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불이 거의 이제 화재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밤을 맞이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바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적게 불어줘서 요행이 크게 확산이 안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계속 지금 상황이라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예. 내일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해가 뜬 이후에 어떻게 보면 총력 대응이 좀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 보면요, 불길이 밤인데도 좀 환하게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명 피해 막는 것도 중요할 텐데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었고요. 이 민가 피해 막으려면 방화선 구축을 좀 중요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방화선 구축 자체는 화재 피해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야간에 방화선 구축에 상당히 좀 총력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방화선 구축 자체가 사실 인명 피해를 줄인다기보다는 인명 피해 줄이기 위한 이제 선제적인 부분들은 이제 이 대피를 우선적으로 하는 선제적인 대피가 더 우선이 돼야 돼서 지금 현재 그 인근 마을, 점동마을이나 국동마을 같은 경우 주민 한 160명이 이미 이제 대피를 한 상황인데요. 네. 다만 이제 방화선 구축을 통해서 지금 이제 민가 쪽으로 더 이상 화재가 확산되지 않게끔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다만 이제 산불 범위가 이제 점점 확산이 됨에 따라서 주민 대피해야 되는 이런 지역들도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분들은 밤 사이에 이런 이제 이 대피 명령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예의 주시하시면서 잘 좀 따라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아, 걱정이 크시겠네요, 밤 사이에. 예. 그리고 뭐 내일도 바람이 많이 분다는 예보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날이 밝아도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예, 결국 뭐 날이 밝아도 결국은 이제 헬기에 의한 공중진압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다만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면 헬기에 의한 진압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기 때문에 진압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유일한 방법이 헬기 진압이기 때문에 바람의 이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대형 헬기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대형 헬기 중심으로 화재 진압을 하면서 또 이를테면 불티라든지 바람에 의해서 불티 같은 것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비산되면서 오히려 먼 지역에서 이제 불티에서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제 화재 현상들이 발생할 텐데요. 이렇게 불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지상에서 불티들에 대한 부분들 진압하는 것도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사실 불을 진화한다기보다도 민가 쪽에 피해가 크지 않도록 막는 거 그게 최선일까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산불이 난 산 지역하고 민가들이 있는 이 지역의 그 중간지대를 지금 이제 방화선으로 잡아놓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화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쪽에 이제 선제적으로 물을 뿌린다든지 또 필요한 이제 이 화재가 옮겨붙을 수 있는 이제 수목들을 좀 정리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방화선 구축에 지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날이 밝으면서 바람이 좀 잦아들기를 바라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 불티 유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불티 같은 것들이 원인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지금 불티는 사실 이제 화재가 산불이 발생한 이후에 이제 산이나 수목들이 타면서 불티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제 날라서 바람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는 경우는 좀 2, 3km까지 날아가서 그쪽에 또 떨어지면서 착화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산불의 원인이 이제 불티라기보다는
불이 난 이후에 이제 주변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런 불티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불 요인으로는 뭐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뭐 이 시기에 산불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입산자 한마디로 산에 가서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실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전체 한 30% 이상이 이런 입산자 실화로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이렇게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쓰레기를 소각한다거나 또 이제 농림 부산물들 이런 것들 소각하는 것들 또 논두렁이나 밭두렁 이렇게 소각하는 이런 것들이 전체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요인들 아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요인들 중에서 아마도 대표적인 요인들이니까 이런 원인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지금이 이제 3월 말이고요. 저희들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산불 위험이 상당히 커졌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산불 이번에 지금 이 산청에서 나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도 이게 산불 위험이 큰 계절인가요, 지금이? 지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죠. 2월 말부터 한 4월 말 혹은 또 5월 초 정도까지가 산불이 집중되는데 아마 이제 대부분 3월 첫째 주나 이때 이제 산불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첫째 주 주말이라든지 이 시기에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내리는 이런 상황이었어서 오히려 이제 3월 초에 집중되는 이런 산불들이 사도 이제 없었던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봄이 이제 계속 지나면서 지금 3월 그리고 4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건조해지는 기후들이 이제 지속되거나 또 이러면서 기온이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 그것도 또 바람도 많이 부는 이런 상황들이 겹친다고 한다면 산불이 가장 발생하기 쉬운 또 이런 이제 가장 용이한 조건들이 만나는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기의 산불들 앞으로 한 4월 말, 5월 초 정도까지는 산불 발생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대비도 하고 또 예방에 힘써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날 풀리면서 등산객들도 많아졌고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농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또 번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2025 시즌 프로야구가 내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합니다. 새로 바뀐 규정에 풍성한 기록까지 예상돼 올해도 뜨거운 흥행 열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상 첫 1000만 관중 흥행 신기록을 쓴 프로야구가 돌아왔습니다. 서울과 인천, 수원, 대구, 광주까지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 경기가 치러집니다. 10개 구단 감독은 시범 경기에서 검증을 마친 외국인 투수들을 개막전 선발로 예고하며 첫 경기부터 총력전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강팀임을 보여드리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1승의 소중함을 느꼈기 때문에 올 시즌은 꼭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고. 올해는 특히 새로 바뀐 규정들로 변화가 예정돼 있어 팬들의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마운드와 타석에서 투수와 타자의 시간을 제한하는 피치 클록이 도입돼 지루할 틈 없이 경기가 이어지고 각 팀과 선수들의 대응을 지켜보는 것도 올 시즌 색다른 볼거리입니다.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베이스의 스트라이크 존 높이가 조금 낮아진 것도 각 팀 전략에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감독들은 투수의 어깨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문동주 선수를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분명히 더 잘할 겁니다. 손주영 선수의 또 한 번의 성장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올 시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완 에이스로 성장하지 않을까.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디펜딩 챔피언 기아를 3강으로 꼽히는 LG와 삼성이 막아낼 수 있을지, 또 하나와 롯데 등 지난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팀들이 올해는 가을 야구 꿈을 이룰지, 풍성한 화제거리와 함께 프로야구가 또 한 번의 1000만 관중 신화를 향해 달려갑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강인권 전 NC 감독과 김원형 전 SSG 감독 등이 내년 3월 열리는 WBC 대표팀의 코치진으로 합류했습니다. KBO는 두 감독 외에 이동욱 전 NC 감독, 최원호 전 한화 감독, 이진영 삼성 코치와 김재걸 한화 코치 등으로 대표팀 코치진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지현 감독을 비롯해 대표팀 코치진은 시즌 중에 국내외 경기를 참관하며 선수들을 파악하고 해외 리그 전력 분석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오만과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한 가운데 요르단이 팔레스타인을 3대1로 꺾고 조 2위로 올라서 우리나라와의 승점 차이를 3으로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요르단과의 3차 예선 8차전에서 월드컵 본선행을 조기 확정하려던 홍명보호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2위 요르단, 3위 이라크의 승점 3점 차이로 쫓기고 있는 홍명보호는 25일 요르단전에서 승리할 경우 본선행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만 질 경우 남은 두 경기에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코트와 작별을 선언한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을 앞두고 멋진 라스트 댄스를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블로킹을 상상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2년 전 챔피언 결정전 패배 이후 1년 더. 지난해 역시 챔프전에서 패하고 김연경은 은퇴를 또 1년 미뤘습니다. 올해는 일찌감치 코트와 작별을 선언한 김연경이 챔프전을 앞두고 멋진 라스트 댄스를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많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잘 준비할 거기 때문에 저희 팀 자신 있고요. 올해는 반드시 좀 통합 우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년을 더 기다린 꿈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국생명은 2위 현대건설의 승점 15점이나 앞서 압도적인 1위에 올랐고 시즌 막판 현대건설에선 위파이가 3위 정관장에선 부키리치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김연경은 은퇴식이 마련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1분도 뛰지 않을 정도로 체력을 아끼며 챔프전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복귀 이후 2전 3기. 진짜 코트와 작별하는 우승 포인트를 책임진다면 블로킹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브로킹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기는 합니다. 네, 상대의 주공격수의 좀 브로킹을 막으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정규리그 남녀부 2, 3위가 맞붙는 플레이오프는 25일부터 3전 2선승제로 열리고 김연경의 라스트 댄스가 펼쳐질 챔피언 결정전은 31일부터 5전 3선승제로 치러집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2년 만에 전용 오픈에서 우승한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가 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세영은 최근 병원에서 허벅지 근육 파열 진단을 받은 이후 재활 과정에서 3, 4주가량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4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안세영은 다음 달 8일부터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해졌습니다. 주연 배우 유아인의 사회적 무리로 개봉이 연기됐다 다음 주 개봉하는 영화 승부의 감독이 유아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주 감독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유아인 부친상 때 조문을 가서 유아인을 만났는데 죽을 죄를 지었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감독은 처음 유아인 마약 기사가 나왔을 때 믿어지지 않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루하루 봄 기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4월 하순처럼 무척 따뜻했는데요.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19도로 오늘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지만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가운데 영남은 대기도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6도, 부산 9도로 예년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광주 21도, 대구 25도로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